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카운터 위로 미끄러졌다. 가게 문을 연 지 이제 겨우 1년이 막 지났고 사장인 그녀는 오늘도 천천히 그러나 쉼없이 준비를 이어갔다. 얼음통을 채우고 원두를 갈아 첫 잔의 향을 가게 가득 풀었다. 의자 4~5개를 정돈하고 쇼케이스 속 케이크 각도를 맞추고 유리 표면에 손자국을 닦아냈다. 개업 초기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몸이 기억으로 반응했다. 이른 점심을 지나면 단골들이 순서대로 얼굴을 비쳤다. 맞벌이 부부의 아이를 데리러 가기 전 들르는 엄마. 노트북을 펼쳐 과제를 하는 대학생, 가까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그녀는 손님들의 주기가 가지런하다는 사실에서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사람들의 리듬을 기억하는 것이 이 작은 가게를 지키는 첫 번째 기술이었다. 최근 채용한 매니저는 입사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성실했고 손이 빨랐다. 무엇보다 손님이 갑자기 몰려도 표정이 크게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 점을 가장 높이 샀다. 이 일은 미소와 속도를 동시에 요구했고 어느 하나만으로는 오래 버티지 못했다. 교육표를 만들어 품질 체크 항목을 붙이고 위생 점검표 옆에 카운트다운 타이머를 설치했다. 신입에게도 매니저에게도 원칙은 똑같이 적용되었다. 가게 안에서는 직함보다 역할이 중요했고 말 대신 결과가 말해야 했다. 그녀는 오늘 하루의 매출표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며 다음 주의 재고 발주량을 계산했다. 이 작업은 항상 일찍 마음이 덜 지쳤을 때 해야 했다. 오후가 깊어지면 계산이 틀리기 마련이었다. 사소한 실수가 큰 구멍이 되어 돌아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다. 오늘은 다행히 일정이 여유 있었다. 점심 이후엔 친정엄마와 만나기로 했다. 차를 마시며 요즘의 속 얘기를 조금 풀어놓을 생각이었다. 사업의 이야기를 부모에게 모두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은 고개를 끄덕여주는 어른이 곁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를 버티게 했다. 점심이 문턱을 넘기 직전 휴대전화에 짧은 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그녀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다. 반가움과 약간의 긴장이 동시에 올라왔다. 통화는 짧았다. 시어머니는 근처에 일이 있어 지인들과 함께 카페에 들르겠다고 했다. 그녀는 일정 때문에 매장에 없다고 말씀드리며 직원들에게 잘 부탁하겠다고 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라는 말로 통화를 마무리했다. 말끝이 무심히 가벼웠다. 그녀는 매니저에게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다. 시어머니께서 동행과 함께 들르신다고 응대에 신경을 써달라고. 매니저는 알겠습니다라는 이모티콘과 함께 짧은 답을 보냈다. 그녀는 마음을 내려놓았다. 교육이 잘 되어 있으니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가게에서는 이 시간대에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 음료 몇 잔 계산대 앞에 작은 줄 계산을 기다리며 쇼케이스를 살피는 손님들의 시선, 뜨거운 컵을 손에 받으며 미소를 짓는 얼굴. 시어머니가 안내받은 테이블에 앉았고 그녀의 지인들이 주의를 채웠다. 매니저는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고 주문표를 체크했다. 다정한 목소리, 정확한 동작, 정해진 절차.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한 흐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균열은 언제나 작은 징후로 시작된다. 냅킨이 얇게 2번 접혔다는 지적, 머그컵 손잡이 방향을 바꾸라는 요구, 카운터 유리 너머. 얼음통에 물기까지 눈길이 닿는 점검. 그때부터 공기의 온도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잔잔한 물결 위로 얇은 비늘이 반사되듯 매장 내부의 질감이 가볍지 않게 묵직해졌다. 한두 마디의 지적은 어느 가게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문제는 그것이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사실이었다. 시어머니는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았다. 테이블에서 일어나 계산대와 쇼케이스, 셀프 스테이션 사이를 천천히 그러나 끊김없이 움직였다. 시선이 좇는 곳마다 말이 이어졌다. 손님이 보는데 웃어야지. 이런 건 미리 닦아놓는 거야. 바닥에 떨어진 건 바로 치워야지.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거리감이 없었다. 타이밍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 말들이 매니저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바늘처럼 들어왔다. 지적은 범위를 넓혀갔다. 진열된 케이크의 각도, 포크의 배치, 빨대의 색깔, 얼음의 양, 우유 스팀의 소리까지. 작은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겐 사소함이야말로 생존의 근육이다. 그러나 사소함은 또한 쉽게 상처받는다. 한 번 도마 위에 올려지면
끝없이 얇게 점여질 수 있다. 매니저는 처음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정리한 트레이가 다시 어지러워지고 정돈한 컵이 또다시 방향을 바꾸고 방금 닦은 유리가 비춰보는 각도에 따라 얼룩처럼 보인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일의 흐름을 잡기 위해선 리듬이 필요했다. 리듬은 호흡과 맞물리고 호흡은 자존감과 연결되었다. 시어머니는 반말을 사용했다. 나이와 위치로 굳어진 말투였다. 그 말투는 친밀함을 의도했을지 모르나 현장에서는 서열처럼 들렸다. 반말은 거리감을 없애는 대신 책임의 방향을 한쪽으로 기울게 한다. 말하는 사람은 책임에서 한 걸음 물러서고 듣는 사람은 책임을 전부 떠안는다. 왜 이래? 라는 말 속에는 내가 보기에 너는 부족하다. 라는 함의가 자연스럽게 박혀 있다. 어느 순간 시어머니의 시선은 셀프 스테이션에서 접시를 들고 있는 한 손님에게 닿았다. 접시 사이에 음식을 숨긴다는 말이 나왔다. 가게의 규정과 상관없이 그 손님을 지적하는 말은 공기 중에서 무게를 얻었다. 매니저는 당황하며 제지하려 했고 다른 손님들은 눈치를 보았다. 빈 그릇을 빨리 치우라는 이야기까지 번지자 매장의 리듬은 완전히 무너졌다. 음악은 같은 볼륨으로 흘렀지만 공간의 질감은 삐걱거렸다. 결정적 장면은 아이스크림 기계 앞에서 벌어졌다. 더럽다 닦아라. 시어머니는 쉬지 않고 말했다. 매니저는 즉시 노즐을 닦았고 기계 외관을 다시 닦았다. 이미 닦여있던 표면이었지만 말은 표면보다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든다. 표면 위에 얼룩을 지우는 일은 쉬워도 내면에 새겨진 얼룩을 지우는 일은 쉽지 않다. 그 순간 매니저는 손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흔들렸다는 신호였다. 그녀가 친정엄마와 마주 앉아 늦은 점심 한 숟갈을 뜨려던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매니저였다.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문장 사이마다 삭막한 공기가 끼어 있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계속 하실 거면 제발 그 할머니는 못 오게 해주세요. 말을 마치고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그 침묵 속에서 많은 것을 이해했다. 이 전화통화는 단순한 퇴사의 통보가 아니었다. 일터에서 자신이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낀 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건네는 구조 신호였다. 그녀는 즉시 휴무인 직원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고 돌아가는 길을 앞당겼다. 친정엄마는 그녀의 표정만 보고도 상황을 대충 짐작했다. 가보거라. 짧은 말이었다. 그 짧은 말이 길고 무거운 하루의 나머지 시간을 그녀가 버틸 수 있게 했다. 가게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와 지인들은 이미 자리를 떴다. 공기는 어지럽게 퍼져 있었고 이어붙인 테이프처럼 얇게 갈라진 분위기가 매장 구석구석 남아 있었다. 그녀는 먼저 매니저를 불러 빈 의자에 앉혔다. 얼굴에는 피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손등에는 얇게 굳은 우유 거품이 아직 떨어지지 않은 채 말라 있었다. 그녀는 사과했다. 변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오늘의 상황에서 사과는 변명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만 효력을 갖는다. 매니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쉬고 물을 한 컵 마셨다. 미안합니다.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매니저는 습관처럼 자신을 탓했다. 그녀는 그 말을 부드럽게 막았다. 오늘의 문제는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녀는 곧장 조치들을 정리했다. 직원에 대한 직접 지적 금지, 모든 개선 요청은 사장에게. 전달 손님 관련 민감 사항은 매장 규정 우선. 수첩에 적고 단체 채팅방에 공지하고 카운터 뒤 화이트보드에 간단하게 항목을 붙였다. 이런 문장은 가게의 방어막이 된다. 공간을 지키는 문장들이 없다면 사람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일의 중심을 잃는다. 수습은 단지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깨진 리듬을 다시 세우는 일, 상처난 자존감을 붙잡아주는 일, 일이 다시 일로 작동하도록 맞물리는 톱니를 맞추는 일이었다. 그녀는 마감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매니저는 마감을 끝내며 짧게 말했다. 내일은 오겠습니다. 그 말은 얇은 끈과 같았다. 끊어질 수도 있는 끈, 그러나 이어질 수도 있는 끈. 그녀는 그 끈을 잡았다. 밤이 내려앉을 즈음 그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최대한 평온하게 가다듬었다.
감정이 앞선 말은 대화가 아니라 충돌이 된다. 어머님, 오늘 매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직원들에게 직접 지적하시는 건 삼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느끼시면 언제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잠시의 정적 다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내 체면도 생각 안 하고 니네 엄마 있는 데서 내가 그런 얘기 하겠냐. 체면이라는 단어가 문장 앞에 섰다. 체면은 어른 세대가 평생 손에 쥐고 살아온 보이지 않는 깃발이었다.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버텨온 사람들에게 체면은 생존의 또 다른 이름이었고 무너지면 다시 세우기 어려운 성체였다. 그러나 일터의 규칙과 체면은 같은 자리에 놓일 수 없었다. 일터에선 역할이 체면보다 우선한다. 고객의 피드백도 절차를 거칠 때 힘을 가진다. 그녀는 조심스럽고 분명하게 말했다. 어머님, 오늘은 절차가 무너졌습니다. 직원들이 손님들 앞에서 계속 지적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일은 흐트러지고 다른 손님들의 경험도 해가 됩니다. 시어머니는 말끝을 올리며 되받았다. 며느리 가게니 내가 더 신경 쓰는 거다. 그 정도 말도 못하냐. 사장 시어머니라 생각 말고 손님이 말했다고 생각해도 개편을 들 거냐. 말의 윤곽은 분명했다. 의도는 선이라고 믿는 쪽과 결과가 문제라고 보는 쪽의 충돌. 그녀는 한 번 더 차분히 선을 그었다. 보통 손님들은 그렇게 반말로 따라다니며 지적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은 알지만 방식과 장소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어가면 소리는 커지고 뜻은 작아진다. 대화는 그 지점에서 멈췄다. 알겠다. 2번 다시 안 간다. 짧고 매서운 말이 툭 떨어졌다. 통화가 끝나고 그녀는 한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체면, 의도, 결과, 존중. 여러 단어가 머릿속에서 서로의 자리를 바꿔가며 맴돌았다. 하루의 마지막에 그녀는 남편에게 말해야 했다. 일과 가족이 만나는 지점에서는 언제나 조심스럽다. 남편은 이야기를 듣고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익숙한 문장이 흘렀다. 엄마가 다 너 잘 되라고 한 얘기야. 내가 어른한테 너무 가르치듯 말한 거 아니야?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이야기가 도착해야 할 자리에 닿지 못할 때 말은 돌아 나오지 못한다. 남편의 말은 의도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의도가 선하면 결과는 덮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러나 가게에서는 의도가 결과를 대체하지 못한다. 결과가 손님 경험과 매출로 환산되고 그것이 직원의 존중과 직결되며 존중이 무너지면 사람은 떠난다. 의도는 마음의 주소이고 결과는 현실의 좌표다. 사업은 좌표 위에서만 움직인다. 남편의 말은 또 하나의 결을 품고 있었다. 부모에 대한 도리. 어른에게 반박하지 않는 문화. 그러나 도리는 존중의 다른 이름이지 복종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 도리는 인간을 세우는 습관이어야지 관계를 압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가게는 내 이름으로 책임지는 곳이야. 문제 제기는 나에게로 와야 해.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역설적으로 말보다 더 큰 의미를 던진다. 그녀는 그 침묵을 그대로 두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조명을 켜고 커피 머신의 온도를 확인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어젯밤 적어둔 문장을 다시 살폈다. 직원 직접 지적 금지. 개선 요청은 사장에게. 손님 관련 민감 사안은 매장 규정 우선. 간단한 문장이지만 그 문장들이야말로 공간을 지켜줄 제일 앞선 방패였다. 매니저가 들어왔다. 표정은 다소 굳어 있었지만 눈빛에는 돌아오려는 의지가 있었다. 그녀는 어제의 사과를 다시 한번 짧게 전하고 오늘의 일과표를 건넸다. 동선은 조금 바뀌었다. 시야가 탁 트이는 위치에 매니저를 세우고 그녀가 보조를 맡았다. 교육은 현장에서 완성된다. 리듬이 복구되면 상처는 천천히 아문다. 점심 피크가 지나갈 즈음 그녀는 직원 휴게 공간에 작게 인쇄한 문장을 붙였다. 이 공간에서의 존중은 일의 품질이다. 구호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가게에서 살아남은 문장들은 하나같이 손에 잡히는 역할을 했다. 문장들은 사람을 나무라기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문장들은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존재했다. 누가 무엇에 답해야 하는지, 어디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절차는 왜 필요한지. 문장이 있을 때 사람은 감정이 덜 상한다.
며칠 뒤 매니저의 동작은 다시 예전의 속도를 찾았다. 그가 만든 음료는 다시 균질한 맛으로 돌아왔다. 손님들은 별다른 변화 없이 커피를 받아들고 갔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일상이야말로 얼마나 큰 노력을 들여 지켜낸 결과인지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밤이 오면 생각은 과거로 흐른다. 그녀는 결혼 초기에 몇 장면을 떠올렸다. 명절날 부엌에서 들었던 첫 지적, 그때 그녀가 선택한 묵묵함, 그리고 그 묵묵함이 기대의 공식처럼 굳어지는 과정. 가족은 때로 가장 따뜻한 이름으로 가장 단단한 역할을 요구한다. 며느리라는 호칭은 관계의 시작이자 동시에 요구의 목록이다. 그녀는 오래도록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 제사상에 오른 과일의 방향까지 확인했고 인사말의 높낮이를 맞추었고 어른들의 일정에 본인의 시간을 맞췄다. 그 노력은 세상에 잘 드러나지 않았다. 잘 맞추면 당연한 일이 되고 맞추지 못하면 예의 없음이 되었다. 사람은 그렇게 서서히 자신을 잃어버린다. 가게를 시작하고서야 그녀는 다른 언어를 배웠다. 품질, 위생, 표준, 동선, 회전율, 재고, 횟수, 손익. 이 언어들은 감정이 아니라 결과로 말한다. 일의 세계는 냉정하지만 그래서 공정했다. 원칙을 세우고 절차를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사람을 보호한다. 보호의 대상은 손님만이 아니었다. 가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자신도 그 보호의 대상이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어제의 사건이 지나고 나서 더 또렷이 깨달았다. 가족은 경계 바깥에서 한 걸음 들여다볼 때 가장 따뜻하다. 일터는 경계 안에서 역할로 마주할 때 가장 안전하다. 그녀는 이 두 공간이 겹치는 순간들을 여러 번 지나왔다. 가족의 호의가 일터의 절차를 건너뛰면 호의는 곧 권리가 된다. 그 권리는 목소리가 크고 속도가 빠르고 근거를 묻지 않는다. 반대로 절차가 호의를 너무 엄격하게 밀어내면 관계는 금세 메말라 버린다. 그녀가 지금 세우려는 경계는 둘 중 하나를 완전히 배제하는 성벽이 아니었다. 다만 문을 만들려 했다. 문은 열고 닫는 방식이 정해져야 한다. 누구나 언제든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은 문이 아니라 구멍이다. 구멍은 공간을 지키지 못한다. 문은 규칙이 있을 때야 문으로 기능한다. 그녀는 그 문을 만들고 열쇠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사람들은 종종 의도를 방패처럼 쥔다. 잘 되라고 했다. 좋은 마음으로 말했다. 의도가 선하면 결과의 상처가 덜 아프리라 믿는다. 그러나 언어는 의도를 모른다. 들리는 것은 오직 소리와 맥락뿐이다. 반말은 반말로 들리고 공개된 공간의 지적은 공개된 모욕으로 느껴진다. 특히 일터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녀는 언어를 바꾸기로 했다. 바꿔야 할 대상은 외부만이 아니라 내부도 포함한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부터 차분히 손봤다. 내가 참아야지. 라는 문장 대신 내가 책임자다. 라는 문장을 꺼냈다. 어떻게 보일까? 라는 질문 대신 어떻게 작동할까? 라는 질문을 놓았다. 언어가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진다. 선택이 쌓이면 하루의 결과가 달라지고 그 하루가 쌓여 삶의 방향이 미세하게 돌아선다. 그녀는 새벽마다 가게의 냄새를 맡는다. 우유가 데워지는 냄새, 커피가 추출되는 냄새, 빵이 굽히며 내는 단내. 그 냄새들은 그녀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를 상기시킨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누군가의 하루를 단단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돈으로만 설명되지 않는 보람. 그러나 보람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구조가 있어야 한다. 구조는 원칙에서 나오고 원칙은 경계에서 시작된다. 그녀가 오늘 겪은 일은 구조의 빈틈을 드러냈고 그 빈틈은 곧장 사람의 상처로 이어졌다. 상처를 덮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시하는 것이지만 가장 건강한 방법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녀는 느리더라도 건강한 방법을 택했다. 문장을 쓰고 절차를 정리하고 역할의 경계를 분명히 했다. 그것이 앞으로의 더 큰 오해를 막아줄 것이라 믿었다. 며칠이 흐른 뒤 시어머니에게서 짧은 안부가 왔다. 큰 감정은 담기지 않은 일상적인 안부. 그녀는 담백하게 답장을 보냈다. 건강하시죠? 가게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긴 설명을 붙이지 않았다. 변화를 조용히 보여주는 것이 때로 말보다 더 멀리 간다. 가족 모임에서 이 일에 대해 길게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대신 분명한 절차를 유지했다. 가게와 관련된 조언은 언제나 본인에게 먼저 전달해달라는 요청, 직원에 대한 직접 지적은 삼가달라는 간단한 부탁. 이 부탁은 계속 반복되어야 했다. 원칙은 자연 발생하지 않는다. 반복으로 굳어진다. 매니저는 자리를 지켰다. 작은 실수는 줄었고 표정은 다시 유연해졌다. 가게는 다시 예전의 리듬으로 돌아왔다. 외부의 눈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조용한 일상은 그날의 혼란이 남겨준 선물이었다. 선물은 때로 고통의 포장을 뜯고 나서야 모습을 드러낸다. 존중은 기술이다. 마음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기술이란 배우고 연습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손에 익는다. 존중의 기술도 같다. 어떤 말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지적은 누구에게 어떤 형식으로 건네야 하는지, 어떤 경계는 말로, 어떤 경계는 문서로 세워야 하는지. 그녀는 오늘 그 기술의 초안을 만들었다. 직원과 손님 사이, 가족과 일터 사이, 의도와 결과 사이, 체면과 절차 사이. 그 사이마다 얇은 선을 긋고 문장을 세우고 문을 달았다. 누군가의 기대에 덜 휘둘리고 누군가의 상처를 덜 남기기 위한 최소한의 설계. 가게 문을 닫는 밤이면 조명이 하나씩 꺼진다. 에스프레소 머신의 불빛이 마지막으로 꺼질 때 짧은 침묵이 찾아온다. 오늘의 매출은 수치로 남고 오늘의 말들은 흔적으로 남는다. 그녀는 그 흔적들이 내일의 움직임을 덜 저리게 하길 바랐다. 내일도 문은 열린다. 커피는 똑같이 내려질 것이고 의자는 같은 각도로 정돈될 것이다. 그러나 그 일상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은 조금 더 단단해졌다. 경계는 따뜻함을 지우지 않는다. 오히려 따뜻함을 오래 지속시키는 장치가 된다. 그녀는 그 사실을 이제 안다. 그리고 그 알미, 이 작은 가게의 내일을 지탱할 것이다.